911, is it Hurry up, fire or medical emergency? hurry up. They want to kill me. Hurry up, please. Hurry.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곧바로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Sir, where are you? Help! Help! What's the My address? penis. What is the address? 신고자의 다급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는 곧 침묵으로 바뀝니다. Hello? 이 신고 전화를 받은 플로리다의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서 911 센터에서는 곧바로 경관들을 파견시켰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지국 반경 500m 정도로 꽤 대략적인 범위만 파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파견 가능한 모든 인원을 그 지역으로 보내 모든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전화상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서 로버트 스나이프스 형사팀장은 그 총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시했던 것이죠. 참고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집은 대략 100채 정도였고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보안관서에는 웰페어 체크를 요청하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집주인이 세를 내준 자신의 집 CCTV가 아침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며 방문 및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웹상으로 확인하던 영상이 나오지 않아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디 형사는 집주인이 말해준 주소로 이동했고 울타리 밖에서 봤을 때 깨진 창문과 파손된 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경관은 곧바로 지원 요청을 한 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집안에는 70인치 대형 TV가 벽걸이에서 내려져 옆에 있던 당구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거실에는 귀중품들이 담겨있는 가방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들은 온통 누가 뒤진 듯 열린 채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욕실 칸막이 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져 있었고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핏자국은 침실로 이어져 있었으며 거기엔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있었죠. 그 남성의 머리와 가슴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디 형사는 로버트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 아까 911 신고가 왔던 집인 듯 보인다고 말이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가장 먼저 범행이 일어난 듯 보이는 화장실 세면대 위에는 칼과 액체용 뚫어뻥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칼에는 약간의 혈액이 검출되었고 겉보기에 새 것으로 보이는 뚫어뻥에 액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는 그 액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사체를 조사하던 검시관은 결정적 사인은 총상이며 살해당하기 전 칼과 뚫어뻥 액체로 고문당한 듯 보인다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액체용 뚫어뻥의 주된 성분은 수산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등으로 세면대나 변기에 붙게 되면 그곳을 막고 있던 머리카락과 반응하여 높은 열을 내며 분해되고 뚫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백질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분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액체를 피해자의 눈에 들이붓다시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실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의 증언으로 고문 뒤 살해당한 남성의 이름은 랜디 마르티네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집 근처에 살던 한 형사로 인해 사건 조사는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누가 사는지,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주변 이웃들을 통해 탐문하기 시작했고 근처에 살던 이웃 사람들의 증언으로 4명의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4명 중 2명은 잡지 판매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업사원들은 이 동네에 비교적 자주 방문하던 사람들이며 신문 결과 피해자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용의자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수상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히스패닉의 남성이었고 랜디의 집에서 나온 듯 보이는 곳에서 마을 끝에 위치한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랜디가 살고 있던 집에 있던 CCTV는 꺼져 있었고 그 외에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사건 현장에 있는 증거들 뿐입니다. 먼저 화장실에 있던 핏자국들은 확인 결과 모두 랜디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던 곳은 그가 쓰러져 있는 침실이었습니다. 이 말로 보자면 화장실에서 랜디가 가해자들에게 심각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흔적들로 추론을 해보자면
용의자들은 이 집의 물건들을 훔치기 위해 왔던 것인데 왜 랜디를 이토록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던 것일까요? 형사들은 랜디에게 깊은 감정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려는 듯한 흔적을 남겨둔 것은 그를 살해하고 수사를 따돌리려 한다는 연막 작전으로 봤죠. 용의자는 채무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직장 상사, 마약 딜러? 그것은 곧 어떤 한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스페인어로 말하고 있는 그의 삶 마지막에 찍힌 휴대폰 영상이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침실에 있던 침대 옆 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형사들이 찾고 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의 스페인어 번역을 보자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용의자들은 그에게 액체형 뚜러뻥을 마시거나 눈에 넣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있었고 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용서해달라는 말로 미루어보아 용의자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용의자들은 촬영 종료 때까지 웃으며 이런 식으로 협박하였고 아마 촬영을 끝낸 뒤 고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를 보자면 용의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에서 조금 더 많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호세와 조나단이라는 사람들과 보낸 연애 형식의 문자들이었죠. 가장 최근에 보낸 문자는 랜디가 조나단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잘 들어. 난 더 이상 너와 관련된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아. 이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 사실 난 정말로 호세를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 호세한테 다시 돌아갈 거야. 문자를 보냈던 시각은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이었고 그것은 바로 살해 추정 시각이었죠. 그렇다면 한 가지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변심한 애인에게 화가 난 나머지 곧바로 찾아와서 살해했다. 그렇다면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불탄 조나단이 랜디를 살해했던 것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텐데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랜디는 동성애자였던 것이죠. 어쨌든 형사들은 사건 현장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던 조나단 갈레시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랜디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얼마 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그런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를 상대로 보안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대로 행적에 따른 모든 사실들을 정리했으며 해당 시간대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게 사무실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랜디가 살해되기 전 찍힌 영상의 촬영 시각과 조나단이 랜디에게 문자를 보낸 시각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이 랜디에게 문자를 보냈던 시각에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사건 현장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회사로 확인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조나단은 용의선상에서 제대했고 이제 다른 용의자를 조사해봐야 했습니다. 그는 랜디의 휴대폰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인 호세. 사건 당일 아침에 조나단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호세에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호세에게 문자 한 통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세한 것은 그에게 물어본다면 무언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호세와 아담에는 사건 현장에서 62마일 떨어진 브룩스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비어 있었고 일주일 동안 그를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세는 16세의 사촌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둘 다 행적이 묘연해지면서 사건 당일 목격자가 목격했던 히스패닉계 남성 2사람은 호세와 사촌동생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서의 로버트 형사팀장은 미 연방 보안관을 통해 수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 정도 지나자마자 호세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것이죠. 먼저 그를 체포했던 혐의는 이 사건과 무관한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증만 있을 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체포한 그들을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서 신문실로 데려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Mr. Adami, can you just state your name for me? Jose Adame? 그리고 랜디가 살해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질문했더니 친구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호세. Tell me again what she said. She said that if I knew what happened, I'm like, no, what? She said that he was dead, and I told her no, it wasn't true. To stop playing with me. 이런 이야기를 꽤 담담한 말투로 하고 있습니다. 오열했다던 조나단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형사는 그에게 사건 당일 오전에 어디 있었던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그가 사건 당일 오전 랜디의 동네에 있었던 것을 확인한 뒤였죠. Jose, have you been truthful with us today? Yes. The problem is it doesn't seem like you're being truthful on some things. You were in Florida on Tuesday night, and you were in Florida on Wednesday. You're going to need to explain that to us. How does that happen? Now's the time to tell the truth. Let's get this behind you. 그러자 호세는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It's okay, get sick. The only way this is going to stop, this feeling of getting sick, feeling like this, is when you get this off your shoulders. That's the only way it's going to stop. You're the only one who can stop it. 호세는 뒤이어 질문한 모든 내용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신문은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한 뒤 마무리되었으며 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도 혐의는 그를 붙잡아두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의 살인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문때 했던 질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신문전 미란다 선언에 어긋나는 부분들이었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며칠 뒤 두 번째 신문이 이어집니다. It's time, Jose. Let's get this behind us. Right now. Do you love Landy? Yes or no? Did this happen? Was this intentional? Yes or no? Jose, did you want Landy to get killed? Yes or no? No? Is that what you said? Okay. It happened, therefore this is accidental or it's out of your control. If your love meant anything with him, what happened to him? 지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그는 심적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그는 사건 날 아침 랜디의 집에 갔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문을 했고 촬영을 했고 총으로 쏴 죽인 것인지에 대해선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군가 그 짓을 한 것은 확실하며 호세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로써 검찰은 호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재판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술서 작성이었죠. 본인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써내려가는 진술서. 계속되는 검사의 압박으로 인해 그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거기엔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텔레비전과 비디오 게임, 컴퓨터를 사주겠다며 랜디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랜디의 집으로 갔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저는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덕트 테이프로 손을 꽁꽁 묶은 다음 욕실로 데려가 저를 차버리고 조나단과 사귀기로 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다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굴욕적인 모습만 영상으로 찍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촌동생은 실제로 칼로 살짝 베거나 랜디의 눈에 액체를 붓는다거나 하면서 고문했어요. 저는 그만하라고 말리던 중 갑자기 랜디는 욕실 칸막이 문과 저희를 물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래서 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두 발의 총소리가 났습니다. 사촌동생이 랜디를 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랜디가 911에 신고 중이었다는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을 나와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엄마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엄마 집 쪽에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을 압수하여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핸들에는 랜디의 피가 묻어 있었고 랜디의 손을 묶었던 테이프와 동일한 덕트 테이프를 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은 열렸고 원고 측 증인으로 랜디의 오랜 친구였던 게일 리그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랜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랜디를 만난 처음 한동안 그가 게이였던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본인이 직접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돕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굳은 일이 많다 보니 평소에 종종 심적으로 어딘가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기 앉아있는 남자를 만난 것이죠. 그때 호세는 마이애미에 살고 있었고 랜디는 그를 차로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에 랜디는 11살짜리 제 아들과 저와 함께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던 랜디가 선택한 사람이라 역시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는 어떤 일이 생긴 뒤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호세는 11살짜리 제 아들에게 대마초를 피우고 게이 포르노를 보겠냐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말해줘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당시에 랜디도 집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화를 냈고 며칠 뒤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디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인 조나단의 집으로 이사가 버렸고 혼자 남은 호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원고 측 증인은 사건 조사를 맡았던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감사의 주디 형사였습니다. 조사 중 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둘은 남남처럼 지냈어야 했지만 마음씨가 착했던 랜디는 자신의 차를 호세가 계속해서 쓰도록 암묵적으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는 그런 랜디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 방법을 썼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속도 위반을 하여 벌금 티켓이 계속해서 날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결국 랜디는 호세에게 연락해서 이제 정말 둘 사이를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으며 첫 번째 단계로 호세의 차량 공동 명의를 없애자고 한 것이죠. 그래서 랜디와 조나단, 호세 이 세 명은 플로리다 고속도로 안전 및 차량 관리국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명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뒤 차량을 다시 돌려주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를 건네받은 랜디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 있던 모든 호세의 물품들을 바닥에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조나단을 태우고 떠나버린 것이죠. 플로리다에 연고지도 없던 호세는 이런 식으로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자신의 상황이 너무 비관적이었고 그로 인해 복수를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호세의 진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사촌 동생이 총을 쏜 것이다. 사실 자신은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사촌 동생이 죽인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해당 주장을 펼쳤고요.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단 0.1%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배심원단 중 몇 명은 이 영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한 1급 살인죄로 의견을 냈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끔찍한 영상을 보고 절대로 용서해선 안 될 흉악한 범죄자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호세는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2019년 현재도 사촌동생이 쏴 죽인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촌동생은 어떤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호세가 총으로 쏴 죽였다고 치더라도 본인은 살해를 그냥 두고 본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를 받았어야 맞을 텐데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기소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SNS를 즐기며 미국 어딘가에서 즐겁게 살고 있을 사촌동생. 과연 랜디의 죽음은 호세 한 사람의 죗값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죄는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